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마흔을 앓다가 나를 알았다. 한혜진 지음, 체인지업 출판사 책입니다. 프롤로그. 엄마가 되고 처음 나의 앞자리가 바뀌었다. 학교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생애 주기에 얼추 맞춰 살아온 지 어느덧 40년이 흘렀다.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고 살림을 돌보고 소소하게 일도 한다. 전업맘과 직장맘, 그 사이 어딘가에 내가 존재한다. 내 나이 40 중반, 30과는 또 다른 느낌이다. 엄마인 채로 나의 앞자리 숫자가 바뀐 건 처음이다. 30의 나이가 없었다. 40의 나이가 있다. 우리나라 평균 초산 연령이 31.6세라고 하니 20대 엄마가 아니라면 대부분이 나와 비슷하지 않을까? 40이란 젊지도 늙지도 않은 나이.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의 수가 비슷해진 나이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여자의 평균 수명은 85.7세다. 심리학자 칼 융은 40쯤을 인생의 정오로 보았다. 체감상 인생의 절반에 다다르니 이제 어느 쪽에든 삶의 무게중심을 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었을 뿐인데 왜 마음 자세까지 바뀌려 드는 걸까? 요즘 주변에 막막하다라고 하는 엄마들이 많다. 한 번은 친한 여동생이 인생 상담을 신청한 적이 있다. 말이 상담이지 그저 일상수다였다. 동생은 왠지 모르게 종종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들 진취적이고 꾸준하게 뭔가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은 아이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 무얼 하나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대화를 나눌수록 자유시간에 대한 부담감과 돈벌이를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쓸모없음을 느끼는 것 같아 나는 그에게 되묻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내가 듣기에는 이런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맞느냐고. 만약에 아니라면 어느 부분이 맞고 어느 부분이 아닌 것 같으냐고. 대화를 할 때 언어 사용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연하게 느낌이나 감으로 고민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의외로 명료한 언어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 30분쯤 흘렀을까? 그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다. 뒤를 보면 기특하고 옆을 보면 욕심나고 앞을 보면 까마득해요. 혹시 요즘 시를 배우냐고 물었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닌가? 더불어 나도 매우 공감 가는 40 엄마의 사유다. 40은 애매한 나이다. 무언가를 하기에도 멈추기에도 애매한 나이. 이룬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이룬 것은 부족한 나이. 특히 수학처럼 정량화된 우리 삶에서 이 애매함은 모호함을 넘어 불안감이 되기도 한다. 수학은 정답이 존재한다. 반면 인문학은 추상적이고 애매하다. 애매한 것에는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사람에 따라 애매함은 아름다워지기도 하고 초라해지기도 한다. 마흔은 수학처럼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인문학처럼 나만의 해석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할 것인지를 두고 갈림길에 서는 나이일지도 모른다. 수학처럼 살까? 인문학처럼 살까? 앞으로 어떻게 살면 우아하고 당당해질 수 있을까? 이 책의 독자는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다. 통통한 볼과 저마다의 개성을 지닌 아기는 우리 가족을 완성해 주었다. 이 사랑스러운 악동에 푹 빠진 사이 우리의 삶은 영영 바뀌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했던가 어느새 영영 바뀐 삶에 익숙해진 나를 느낀다. 하지만 이제는 걸음마를 떼야 한다. 인간이 가만히 있어도 공짜로 얻는 것이 나이다. 같은 액수의 돈이어도 세월이 흐르면 물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듯 나이가 들면 나는 그대로인데도 나의 가치는 내가 품은 이상과 실천에 의해 달라진다. 내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움직여야 한다. 유지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아지고 싶다면 묻고 따질 필요 없이 더더욱 움직여야 한다. 여자 나이 40이 되면 편안한 일상과는 약간의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나에겐 해당되지 않는 먼 이야기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날은 반드시 가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 형편없는 삶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날은 가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 책에는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모르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오직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각자 아무도 모르는 내 인생을 살고 있다. 서로 안다고 하지만 전부 알지는 못한다. 아는 건 없어도 우리는 가족이고 친구다. 나를 아는 건 오직 나뿐이다. 내 인생을 사는 건 오직 나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과연 어디까지 솔직해야 할까 고민을 아주 많이 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내가 그동안 쓴 책 중에 가장 쓰기 어려운 책이었다. 문장과 문장 사이를 두고 2박 3일이 걸린 적도 있고 문단과 문단 사이를 두고 10분도 채 걸리지 않은 적도 있다. 아마 읽어내려가며 어떻게 이 정도로 솔직할 수 있을까 놀라는 부분도 있을 테고 나와 다르다거나 나와 비슷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나랑 같네, 이 부분은 나랑 다르네 하면서 내 인생을 복귀하고 남의 인생을 사색할 수 있기 바란다. 여러분이 이 책을 선택한 이유를 내가 맞춰보겠다. 온전한 나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 책을 들지 않았는가? 온전한 나로서 자유롭고 싶어서 당신은 수많은 책 중에 이 책을 선택했다. 그 자유란 경제적인 자유일 수도 심리적인 자유일 수도 있다. 마음껏 나만의 날개를 펼쳐보고 싶어서 여러분은 이 책을 들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몇 장 들추다가 덮어버릴 심산으로 펼쳤다면 설레는 마음이 조금 덜할 수도 있겠다. 내가 왜 자발적으로 이 책을 선택했는지 나만의 이유를 꼭 기억하길 바란다. 그것이 독서의 질을 결정하게 될 테니까. 내가 글을 매우 잘 써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먹은 마음이 독서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며 아주 진한 인생 수다를 시작하겠다. 한혜진. 제1장 마흔. 이런 게 마흔이었어요?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곧 혼자가 된다는 뜻이다. 장 로스탕의 이 말이 원망스러운 적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게 어른이구나 하고 제법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남편 퇴근 시간만 기다렸는데 요즘엔 남편 없는 시간이 더 좋다. 남편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사실이다. 하긴 서운해서는 안 될 테다. 과부도 아닌데 과부처럼들 혼자 아이를 키우던 내가 더는 초라해지기 싫어 혼자가 되기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니까. 고독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맛이 다르다더니 이런 게 그 달콤하다던 고독의 맛인가 보다. 낳고 먹이고 재우기만 하면 저절로 자라나는 줄 알았던 아기 돌보기에 삶이 무너져 버릴 만큼 된 후로 내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참으로 겸손해졌다. 무탈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는 안다. 무언가 이뤄내려고 지독하게 노력하며 조바심 내던 초보 엄마 시절은 제법 안정기에 접어든 듯하다. 그렇게 결혼, 출산, 육아를 거쳐 잠시 숨 고르기를 하니 내 나이 40 중반이다. 40의 내 삶은 제법 가지런한 편이다. 단독 육아에 더 이상 억울함을 느끼기 싫어 자구책으로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일상 시스템을 도입하려 부단히 애쓴 결과다. 뭔가 대단한 장비나 인력이 도입되어야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내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과 단순하고 일관된 시스템이 적합하다는 걸 엎어지고 깨지고 코피 팡팡 터져보고 나서 깨달았다. 내 가정 운영 방식이 이러니 저러니 훈수두는 사람도 없고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굴러가는 일상이 이제는 잠옷처럼 편하다. 매일 똑같이 사는 게 편하다. 무심해서 좋다. 기계적인 루틴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준다. 아마 아이들이 없었다면 이런 일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새벽에 자고 해가 중천에 떠야 겨우 일어나던 푼대나는 삶은 온데간데 없다.
끼니보다 커피 한 잔, 술 한 모금이 더 맛있고 밥 좀 걸러도 개의치 않던 때가 언제였던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지겨워서 어디 새로운 거 없나 탐닉하던 그때는 옛날이여가 되었다. 아이는 내 삶을 재건축했다. 하지만 간혹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도 한다. 별일 없이 살다가 별일이 생길 때나 별일도 아닌데 별일이 될 때가 그렇다. 와, 우리 엄마 예쁘다. 내가 예쁠 리가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일까? 하던 일을 멈추고 뒤를 돌아 상황을 파악해 보니 큰 아이의 손에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10년 전 사진이었다. 나에게는 너무도 까마득한 옛날 사진. 어디에 뒀는지 궁금하지도 신경 쓰이지도 않은 그 사진이 놀잇감을 찾던 아이 눈에 우연히 발견된 것이다. 별 볼 일 없는 땅에서 공룡뼈를 발굴해낸 고고학자처럼 아이는 좋아서 길길이 날뛰었다. 문득 저 공룡뼈를 당장 땅속으로 파 묻어버리고 아이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필 찾아도 프로포즈 받던 그날 사진을 찾아낸 건 뭐라? 마득자는 눈으로 사진을 흘끗 봤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고작 장미 몇 송이 받고서 해벌쩍 웃고 있니? 결혼하자니까 좋냐? 이 맹추야. 그 후로도 간헐적으로 이런 일은 반복되었다. 결혼 사진은 모조리 창고에 넣어버리고 벽면엔 아이들 사진만 가득한데도 아이는 어디선가 기어이 내 사진을 찾아냈다. 처음이 아닌데도 내 옛날 사진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곤 한다. 옛날 사진은 내가 일부러 묻어둔 기억을 굳이 들춰내어서 그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그 시절의 아름다움을 불쑥 꺼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외모부터 커리어, 취미생활, 인간관계, 마음가짐까지도 그때와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170cm 키에 55 사이즈, 은은한 샴푸 향을 풍기던 긴 웨이브 머릿결의 아가씨는 77 사이즈에 도전하는 88 사이즈로 살면서 흑채로 가르마를 채우고 살고 있다. 흔들리는 자동차 안에서도 완벽한 메이크업을 해내던 아가씨는 화장이 뭔지도 까먹고 세수도 겨우 하며 기미를 막기 위해 필살의 선크림 신공을 발휘하며 살고 있다. 거리에서 박서준 같은 남자한테 대시도 받아봤고 회사 팀원들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내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이제는 푹 퍼진 아줌마라니. 아주 어릴 때부터 박남정, 차인표, 듀스, 서태지와 아이들, H.O.T까지 수많은 오빠들을 갈아치우며 덕질을 하던 내가 요즘 인기 있는 연예인이 누군지도 유행하는 노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듣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흥을 느끼지 못하고 가사 한 줄도 알아듣지 못한다니. 옛날 사진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게 하고 결국엔 잃어버린 과거에 속이 쓰리도록 만든다. 타인에게 인정받던 사람일수록 아이를 낳고 변화가 큰 사람일수록 흔들림의 강도는 높은 것 같다. 그날이 좋은 날이었는지 나쁜 날이었는지도 흔들림의 강도를 결정한다. 만약 그날이 좋은 날이었다면 아무 일 없거나 미미한 진동에 그치지만 나쁜 날이라면 건물이 흔들거리거나 무너져 버리는 지진을 겪을 수도 있다. 나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아이를 낳고 큰 변화를 겪었으며 대개 일상이 나쁜 날이었다. 그래서 의식이 과거로 향할 때 상당한 흔들림을 느꼈다. 마흔이 왜 불혹인지 알게 된 순간이었다. 논어에서 마흔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지 콧방귀 끼던 시절이 있었다. 마치 누가 거세게 자기를 흔드는데 자기는 안 흔들렸다는 듯 대단히 멋을 부린 문장이라고 생각했다. 인생을 살아보며 매번 느끼는 거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마흔은 흔들릴 일투성이고 마흔에 흔들리지 않는 건 대단한 내공이라고. 결국엔 우리 모두 그 내공 기르기에 열중해야 할 거라고. 안 보면 오늘이 사라지는데 보면 오늘이 흔들린다. 괜히 지난 날을 들춰보며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그 기분도 거북하다. 아이가 줄줄이 비엔나처럼 꼬치꼬치 묻는 것도 별로다.
대화 중에 행여 이때는 예뻤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라는 핀잔 비슷한 소리라도 듣게 되면 분명 아기가 없음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욱하게 되는 것도 싫다. 에너지 낭비고 일상의 낭비다. 어쨌거나 나는 흔들리고 싶지 않다. 사진이든 뭐든 불쑥 나타나서 나를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일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험을 했는데, 이 일상에 적응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데, 별일 없이 사는 지금이 좋다. 무심한 일상이 좋다. 나는 그렇게라도 내 인생에 정을 붙이고 애틋하게 살고 싶다. 나의 생은 과거에 있지 않고 지금에 있기에 내가 낳은 아이들과 얼굴을 트고 정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몸도 마음도 지금에 머물며 나로부터 만족과 우아함을 최대한 찾아내어 누릴 것이다. 이제 내 의지력은 옛날에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나이 든다는 그 느낌을 아주 자세히 말해보자면 나는 26에 라섹 수술을 했다. 안경과 콘택트 렌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마음을 먹는 데는 5분밖에 안 걸렸는데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10여 년이 걸렸다. 내가 10년이나 머뭇거린 것은 공포 때문이었다. 라섹 수술은 수면 마취가 불가능하다. 눈을 똑바로 뜨고 수술 도구를 정확히 응시하며 동공이 흔들리지 않아야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칠 수 있다. 아플까봐,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눈동자가 잠시라도 흔들리는 날에는 큰일이 나는 수술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도 자신이 없었다. 그러다 어느 직장 동료가 그러는 것이다. 자기도 그래서 수술을 단념하려고 했는데 기가 막힌 명의를 만나서 편안하게 수술했다고 그 의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이다. 정말 말 그대로 너무도 편안하고 말끔하게 수술을 마쳤다. 내가 마음 놓을 수 있었던 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전혀 모르는 수술의 과정들을 단계마다 초 단위로 예고하며 집도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내가 수술대에 누웠을 때 자 불빛이 보이죠? 그 불빛을 뚫어지게 보고 계시는 게 혜진 씨가 해야 하는 전부입니다. 저는 그 사이에 혜진 씨가 느낄 새도 없이 수술을 할 거예요. 눈이 깜빡거리면 안 되는 동안에 제가 초를 세고 있을 거예요. 딱 5초입니다. 1, 2, 3, 4, 5. 5초가 끝나면 깜빡해도 되지만 5초를 세는 동안은 숨도 참고 정지해 계세요. 자, 연습해 볼게요. 3번인가 연습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꼼꼼히 물어가면서 예행 연습을 했다. 지시대로 했더니 왜 겁을 먹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쉽게 수술이 끝났다. 15년이 흐른 지금도 나는 라섹 수술에 만족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방안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 느낌이 좋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우리 인생도 라섹 수술처럼 누군가가 미리 연습할 시간을 주고 초 단위로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면 조금은 순탄해지지 않을까 하고. 지금부터 3개월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어. 이때 내가 할 일은 숨만 잘 쉬고 밥만 잘 먹으면 돼. 그러면 다 지나갈 거야. 어차피 나한테는 그런 사람은 없고 차라리 타인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1년에 한 권씩 책도 내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내 오지랖을 반겨주는 사람이 참 많았다. 연장성산에서 이번에는 나이 드는 느낌을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 한다. 나이 든다는 느낌을 자세히 말해보자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일정 기간에 이르러서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다. 시간의 가속도가 붙는 순간이 오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비교가 될 정도로 나이가 든 느낌이 든다. 비로소 우리 엄마가 이 나이 되니까 하루하루가 다르다 하는 느낌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언젠가 김미경 강사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나이듦에 대해 이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는 대목이 있었다. 자회전만 하면 바로 맞닥뜨리는 것이 나이듦이라는 것이다. 사실은 아주 가까이에 있지만 모퉁이를 돌아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마주하게 된다고 한다. 나이 든다는 것은 육체로 먼저 느낀다.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늘고 성취하는 이가 늘고 기미가 든다. 언젠가 읽은 책에서 이런 표현도 있었다. 실제로 겪어보니 의외로 의외의 부분이 간지럽거나 어느 날 갑자기 어딘가가 아프거나 비대해지거나 쪼그라들거나 딱딱해지거나 부드러워지거나 변색하거나 탈색하거나 정말 가지각색이다. 집도 지은 지 40년이 지나면 이곳저곳 문제가 생기듯이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나는 30년이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정말 고칠 데가 많다. 동네가 마음에 들어서 참고 있을 뿐이지 고치고 싶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상에 지장을 받지는 않는다. 집도 나이가 드는구나. 새집 증후군보다 빈티지한 내 집이 좋다. 하면서 집을 위로해가며 살고 있다. 하지만 내가 예상치 못한 진정한 나이 듦의 허들이 있었다. 바로 마음의 노화다. 한 번은 거리에서 화장을 진하게 한 여학생을 본 적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요즘 젊은 애들은 하는 마음이 든 적이 있었다. 나이로 사람을 나눠놓고 평가를 하다니 나는 나이 들면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떠오른단 말인가.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며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에 선을 긋는 것, 서로의 나이를 확인하며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것,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 미래보다 과거에 더 애착을 갖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등은 마음이 나이 들고 있다는 신호다. 얼굴에 진 주름살은 주사 한 방이나 피부과 시술 몇 번으로 펼 수도 있지만 마음의 주름살은 어지간해서 펴기가 어렵다. 마음의 주름살은 예상치 못한 어느 순간에 찾아오고 그 흔적을 아주 깊이 남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음의 주름살은 나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 공유해야 치유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자꾸만 숨기게 된다. 나는 마음의 주름살만큼 잘 관리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마음부터는 타고난 것보다 관리가 중요하니까. 내가 줄넘기를 하지 않는 수치스러운 이유.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건강과 체력이다. 언제부터 몸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체력이 딸린다. 쉽게 필요하고 지친다. 영혼은 그대로인데 육신은 녹쓰는 기분이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 친절한 미소와 다정한 몸짓, 우아한 인내심은 모두 체력에서 나온다던데 그래서 내게 이 세 가지가 모두 결여된 걸까? 문득 하루아침에 갑자기 늙어버린 것 같았던 그날이 떠오른다. 초인종이 울렸다. 건강검진 결과지가 왔다. 봉투를 뜯으며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는 심장을 느꼈다. 나는 1년에 한 번씩 종합건강검진을 한다. 첫 아이를 낳고 자주 아파서 예방 차원에서 시작했다. 아이를 낳기 전엔 소위 돌도 씹어 먹을 정도의 강철 체력이었다. 하드웨어도 튼실해서 사무실 정수기 물통을 매번 내가 번쩍 들어 올려서 꽂아 아무도 염려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진짜 그런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까마득하다. 밤샘은 옛말이고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잔다. 올해는 결과지가 한 장 더 늘었다. 남편은 이 나이에 건강검진 결과가 한 장이 넘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했다. 남편과 내 것을 비교해봤다. 남편은 A4 용지의 절반, 나는 2장이다. 남편보다 내 건강이 4배나 나쁘단 건가? 올해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콜레스테롤 상승, 갑상선 결절, 류마티스 인자 양성 반응. 뭐 하나 충격적이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가장 큰 충격은 류마티스 가능성이었다. 가족력도 없는 병이 내게 있었다. 이 나이에. 한마디로 나는 온몸이 종합병원이었다.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내 나이 이제 겨우 40이고 우리 애는 아직 10살도 안 됐다. 안 그래도 임신할 때부터 우리 애가 20살 되면 나는 환갑이라면서 얼마나 비극적인 상상을 했는데 이왕 환갑이라면 건강한 환갑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큰 맘을 먹고 운동하기로 했다. 모든 여자에게는 운동을 결심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다.
예뻐지고 싶거나 건강해지고 싶거나 취미생활이 필요하거나 나이와는 상관없이 이 세 가지를 계기로 운동을 결심한다. 엄마들은 주로 아이를 키우다가 운동 자극을 받는다. 친한 언니는 아이 운동에 갔다가 운동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젊은 엄마들이 펄펄 날아다닐 때 언니는 숨을 헉헉하며 꼴찌를 독차지했단다. 창피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미안했다고 한다. 나도 아이를 키우며 운동 자극을 받는다. 지금이라도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아이와 호흡하며 살기가 힘들어질 것 같다. 마음먹은 김에 오늘부터 1위를 하기로 했다. 우리 아파트는 운동장이 있다. 나는 허세용 이어폰과 줄넘기를 들고 혼자 운동장에 갔다. 애 낳고 음악하는 담 쌓고 살았는데 덕분에 원 없이 음악도 듣고 싶었다. 왕년에 줄넘기 좀 했는데 오늘은 몇 개까지 할 수 있으려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지 이 느낌은? 무언가 울컥하면서 아랫도리가 젖는 기분이 들었다. 생리가 시작되는 걸까? 하필 이런 날은 꼭 밝은색 바지를 입는다. 누가 볼까봐 살펴시 손바닥으로 아랫도리를 가리고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다. 맙소사, 생리가 아니었다. 차라리 생리가 나을 뻔했다. 창피했다. 쪽팔렸다. 그 후로 나는 언제 어디서건 점프하지 않는다. 이 글을 쓰면서도 창피하지만 말해본다. 요실금이었다. 요실금은 뭐든지 뛸 때 지약이다. 질질질 샌다. 나 어쩌지? 이제 정말 나이 드나 봐. 정말 싫었다. 최악이었다. 이런 일로 병원 가는 것도 창피해서 꽤 오랫동안 내 상태를 스스로 모른 척했다. 나에게는 그저 그날 하루가 우연이었고 그걸로 퉁치고 싶었다. 이러다 말겠지. 그날 하루 잠깐 그런 거겠지. 한동안 그랬다. 현실 부정과 현실 회피가 현명한 해결책이 아니란 걸 잘 알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내 마음으로부터 한 걸음 비켜난 채로 살아가고 싶어지는 이중적 태도는 순전히 나를 지키고 싶은 강한 보호 본능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의문이 들었다. 나는 이렇게 불안한데 다른 사람은 이런 일이 없는 건지.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감사합니다.